나는 밀리터리 덕후다. 본격 밀리터리 팟캐스트 밀떡을 시작합니다. 청취자 함께 경례 밀떡. 바로 안녕하세요, 박찬준입니다. 안녕하세요, 놀러온 남자 정명섭 정작입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홍희범입니다. 네, 이렇게 밀떡이 시작됐습니다. 늘 기다리던 시간. 네, 정 작가님은 특히나 기다리던 시간이었겠죠? 기다리고 네. 이번 시간은 정 작가님이 한 책씩 소개를 해주고 있는 도서 이야기를 해보겠는데요. 작가니까. 네, 오늘은 이제 이 서적은 좀 특별한 게 갑자기 이제 최근에 나온 그 책인데 아주 신상. 그렇죠, 아주 신상인데 댓글에 우리 게시판 댓글에 그 청취자 여러분께서 이 책을 다뤄봐달라는 말씀을 주셨는데, 그걸 또 바로 이제 리퀘스트가 바로 와가지고 우리 정 작가님이 바로 반응해 주셨어요. 이렇게 여러분들 얘기에 이제 귀를 기울이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마침 이 이데아람 출판사가 제가 책을 냈던 적이 있던 곳이라 빠르게 이제 좀 책을 손에 넣어서 읽을 수가 있었고요. 책 제목이 아주 그냥 단순해요. AK-47. 표지도 보이시죠? 아주 단순합니다. 그냥 표지에다가 AK-47을 그냥 넣었어요. 이게 AK가 악밖에 안 남은 사람들이 쓰는 무기예요. 악. AK. 백화점에서 팔 줄 알고 이 백화점에 갔더니 없더라고요. AK라고. 자, 그럼 소개해 주시죠. 네, 책은 이제 사실은 조금 한계는 있어요. 왜냐하면 제가 읽어보니까 레리 커헤너라는 사람이 이제 총기 전문가는 아니고 그냥 이제 교양서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좀 의미가 있는 게 뭐냐면 AK-47에 대해서 우리가 많이 알고 있고 자료도 많지만 이걸 이렇게 집대성한 그리고 이제 사람들이 읽기 편하게 만들어놨다는 건 굉장히 중요하고, 해외에는 사실 이런 책들이 많았겠죠. 그런데 이런 책을 출간했다라는 게 저는 진짜 중요하다고 보는 게, 누군가 보통 출판사에서 이런 책 가지고 가서 이거 내주세요 하면은 몇 권이나 팔리겠니?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나라도 이렇게 전문 서적보다는 이런 책 가볍게 읽을 수 있는, 가볍지가 않지만 하여간 뭐 제가 보니까 내용을 아까 잠깐 봤는데 뭐 어렵지 않게 썼어요. 사실 이게 저희 호비스트 플래툰 쪽에서도 별책으로 AK에 관한 단행본을 이미 2권을 내긴 했습니다. 그렇긴 한데 그건 아무래도 좀 매니아 중심의 전문적인 게 있고, 이거는 좀 입문 사회적인 면에서 다룬 책이라. 이제 뭐냐면은 사실 총기 자체에 대해서는 이제 뭐 이게 홍 편장님 이제 플래툰에서 나왔고, 뭐 전문가들이면 사실 굳이 뒤져보지 않을 정도 잘 알지만, 여기서는 AK 약간 인문학적인 느낌이 나요. AK가 세상에 어떤 변화를 가져왔는지, 그 다음에 뭐 총기 개발사는 말할 나위도 없고, 그 다음에 이제 저는 집중한 부분이 그래서 사실 탄약 부분이에요. 총알. 예전에 태상호 기자가 나왔을 때 저는 지금도 인상 깊은 게, 어떤 총을 쓰겠냐라고 했을 때 어떤 총알을 써야 될 상황이 더 중요하다라는 얘기를 그때 했던 게 기억에 남거든요. 그리고 이제 AK-47 초반에 이 총이 어떻게 탄생하게 됐는지를 이렇게 여러 가지 얘기를 하게 되는 게, 시작은 사실은 이제 저는 이 책에서도 그렇고 저도 독일로 보고 있습니다. 맞아요, 독일. 제1차 세계대전이 끝났고 굉장히 재미있는 이제 변화가 있는 게, 이 전까지는 볼트 액션식 소총이니까 큰 구경에 긴 총열을 가지고 멀리 있는 적을 쏘겠다라는 개념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게 뭐 당연히 이제 전장식서부터 소총부터 왔던 기본적인 개념이었는데, 참호전이 시작되고 나서 약간 개념이 변화하게 됐어요. 특히 이제 참호를 돌파하게 될 때 문제가 생기는 거죠. 기존의 총들이 너무 길어요. 무겁고. 그러니까 이제 좁은 참호에서는 막대기 이상으로 이제 효용이 없는 데다가, 2차 대전 다루는 이제 헐리우드 영화들을 보면은 독일군이 항상 이 총을, 볼트 액션 소총을 한 발 쏘는데 빗나가죠, 당연히. 그렇죠. 대장전 한 틈에 주인공을 덤벼들어서 이게 맨손이나 아니면 칼로 해치우거나, 아니면 뭐 그 틈에 권총으로 이렇게 약간 악독한 이제 악역 같은 경우는 이제 천천히 총을 뽑아서 막 이제 죽을 때까지 이제 권총을 쏴서 죽이는 장면이 나오는데, 우리 어렸을 때 컴뱃에서 그렇죠. 늘 보던 장면. 저는 기억나는 게 아테네 탈출이라는 영화 보면은 이제 마지막에 이제 그 무전을 때리려고 이렇게 하는데 죽은 줄 알았던 이제 미군 주인공이 와서 총으로 천천히 쏘죠. 쌍권총 쏘듯이. 근데 그런 문제가 해서 사실 독일도 그랬고 소련도 그걸 느낀 거예요. 이게 이제 기존의 총알이 너무 크고 무겁다. 그렇죠. 그러니까 그러면은 답이 뭐냐 해서, 사실은 1차 대전 후기에 이미 기관단 총이 나오기 시작했어요. MP18. 근데 요것도 좀 문제가 됐던 게,
총알이 너무 작아요. 너무 작죠. 사거리가 너무 작고. 그러니까 권총탄을 그냥 쐈던 거니까 사실 사거리가 굉장히 짧고 살상력도 적으니까 이 중간 어딘가에 이제 문제가 생겼다라고 이제 얘기를 한 거죠. 그래서 사실은 1차 대전 때 이제 그 독일군이 썼던 게 그 유명한 7.56mm 57 마우저 탄이라고 부르는 이 탄이었는데 흔히 얘기하는 8mm 마우저. 그렇죠. 근데 이제 그 뭐 사실 독일은 신형 소총을 1933년 그 이전 28년에서 30년 정도부터 개발하려고 마음을 먹어요. 그게 독일 병기국에서 벌써 2차 대전 직후부터 이 사거리를 뚫린 탄이 필요하다라고 이걸로는 안 된다. 참 열심히 나오고 있었어요, 사실은. 하지만 이제 현시창이라고 뭐냐면은 1차 대전 직후에 이제 독일은 패전국이라는 신형 무기 개발은 엄두도 못 냈고 뭐 바이마르 공화국은 뭐 사실은 정치적으로 너무 혼란스럽기 때문에 뭐 이런 걸 할 수도 없었고 그다음에 이제 히틀러가 집권해서 재무장을 해야 될 시점이 딱 맞았는데 문제는 시간이 너무 없었죠. 그렇죠. 그러니까 막 기존에 있던 거를 그냥 이제 사용을 하면서 사실 그래서 제2차 세계대전 시작했을 때 독일군이 가지고 있던 주력 제식 소총은 1차 대전에 썼던 총보다 조금 총이 짧은 거 외에는 별 차이는 없었어요. 탄도 같고 구조도 같고 전력도 같고. 그랬는데 1차 대전과 2차 대전의 차이점이 뭐냐면 1차 대전은 그나마 참호전이었다면 2차 대전은 약간 기동전과 화력전이 부과된 거예요. 그렇죠. 특히 이제 독일 같은 경우는 전차를 앞세운 전격전을 했는데 이러니까 교전 거리는 굉장히 짧아지고 그다음에 시가전이 벌어지는데 시가전은 참호전보다 더한 상황이기 때문에 볼트 액션 소총은 정말 쥐약이죠. 막대기 쥐약이지. 그렇죠. 네네. 그러면서 이제 이거를 커버할 수 있는 역시 이제 뭐 MP40과 41이라는 걸출한 기관 단총이 있긴 했지만 역시 한계는 있었던 상황이라 이때 나온 게 이제 7.92mm 33 이제 쿠르츠라고 부르는 이 탄인데 이 뭐냐면 이제 자동으로 연발로 발사되는 화기가 필요한데 7.92mm는 탄이 너무 굵고 장약이 많으니까 무리가 되는 거예요, 총에. 그리고 이제 그러면은 총이 안 터지게 총을 크게 만들면 그게 이제 개인 화기가 안 되는 거죠. 그렇죠. 대표적인 게 이제 브라우닝 오토매틱 라이플이 원래는 개인한테 지급할 자동 화기였었는데 이게 이제 그건 아닙니다. 원래부터 지원하기로 개발한 거예요. 원래. 어쨌든 그게 20발짜리 탄창인데 탄창이 넣는 건데 9kg짜리가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이제 딜레마에 빠진 거죠. 몸매 무거워지기. 네. 그러니까 사실 그거 탄까지 하면은 거의 이제 기관총을 들고 다니는 수준인데 그 정도 효과는 발휘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러면서 이제 개발된 게 뭐 42년부터 자동화기를 개발하기 시작했는데 현실적으로 타협을 한 거예요. 구경은 똑같이 만들어 놓고 대신에 장약의 양을 줄인 거죠. 탄을 줄이면서. 그러면은 이제 그 노리쇠나 총열 내부의 부담도 덜 되고 그 다음에 구경이 똑같으니까 명중했을 때 파괴력도 똑같고 대신에 이제 구경이 똑같이 하기 때문에 이제 생산 과정에서 이제 완전히 이제 바꾸진 않아도 되는 문제점 이제 그런 상황들이 됐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쿠르츠탄을 만들고 요게 맞는 총이 이제 그 유명한 STG 44였고 사실 42년부터 개발이 되기 시작했는데 히틀러가 겁나 싫어했죠. 왜냐면은 있는 총이나 써 이 자식들아. 그게 현실적으로 이해가 되는 게 2차 대전 중에조차도 7.92mm 탄 재고가 늘 몇 억 발씩 있어요. 대부분의 기관에. 근데 이제 현장에 특히 독소전에 뛰어들었던 독일군 지휘관 딜레마죠. 왜냐면 그때 소련군이 무대기로 쓰던 게 그 유명한 PPSH-41 말랄라이카. 그렇죠. 저번에 다뤘던. 네, 그러니 거기에다가 분대 단위로 기관총이 하나씩 있었고, 그 다음에 뭐 잘 알려지지 않지만 SVT-40이라는 반자동 소총도 많이 쓰고 있었으니까 이게 이제 분대 단위 화력에서 밀리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커버하기 위해서 STG-44를 이제 만들었는데 이제 히틀러가 계속 반대하니까. 이제 그냥 기관단총이라는 걸로 했다가 나중에 이제 히틀러가 계속 이제 현장 지휘관들을 이제 훈장주기에서 만나잖아요. 그럼 이제 신문고처럼 목소리를 듣는데 지휘관들이 하나같이 이제 기관총을 더 주세요. 이제 뭐 신형 기관총을 주세요 하니까 기관단총. 이게 대체 뭐야?라고 했다가 이제 STG-44를 만들게 됐죠. 근데 자존심이 있으니까 돌격소총으로 이름을 바꿔서 배치를 하게 됐고, 요게 이제 독일군 화력을 많이 향상시켰지만 이제 문제가 44년도였다는 거죠. 이미 뭘 가져와도 이제 이길 수 없는. 그러면서 이제 STG-44는 이제 그 좋은 총이죠. 좋은 총이지만 이제 이렇게 이제 독일군과 함께 사라져 버리고 이게 다시 이제 그 총알이 날아갔던 소련 쪽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사실 소련 역시 마찬가지로 스탈린이 공통점이에요. 스탈린도 기관단총을 되게 싫어했어요.
네, 그래서 1차 대전 때부터 이제 기관 단총을 굉장히 많이 만들고 자동 소총도 개발을 많이 하려고 했지만 막혀 있다가 이제 핀란드와 벌였던 겨울 전쟁에서 아주 심하게 당하죠. 그러면서 PPSH-41을 배치를 했지만 역시 독일군과 똑같은 딜레마에 빠지는 거예요. 화력이 너무 약하죠. 예, 그러면서 여기서 마찬가지로 7.62mm 54 R이 54R. 네, 54. 네, 이 총인데 똑같은 거예요. 자동화기를 만들려면 이걸로는 너무 탄이 무겁고 커요. 그러니까 역시 독일처럼 장약 길이를 줄인 이게 이제 7.62mm 39 M43이라고 불리는 탄약을 만들게 됩니다. 이렇게 또 저 탄약을 가지고 정리해 보니까 그렇죠. 말이 쫙 되네. 예. 그러면서 이제 이게 42년도에 역시 개발이 완료가 되는데 43년쯤 완료가 되는데 문제는 이제 독소전 때 뭐 소련도 상황이 그렇게 좋지는 않았으니까 독소전 기간 중에는 그대로 이제 기존의 탄을 쓰고 전쟁이 끝나자마자 이제 이 탄을 사용할 자동화기를 개발을 하게 됩니다. 그렇죠. 그러면서 이게 바로 AK-47이죠. 네. 악 47. 마47이라고도 합니다. 네. 원래 이제 이 7.62mm 3구탄은 그냥 AK-47을 쓰려고 했던 게 아니라 사실 모든 탄을 이걸로 통일하려고 했던 계획이었어요. 그래서 기관총, 그다음에 SKS라고 불리는 반자동 소총 그렇죠. 이런 걸 다 하려고 했지만 가장 잘 써먹었던 건 바로 AK-47. 근데 그렇죠? 이 책에서 지금 정 작가님이 그런 시선으로 이렇게 정리해주는 시선으로 따라가나요? 네. 이런 식으로 이제 초반에 요 얘기가 나오고 칼린시코프가 이제 전차병이었다 부상을 당해서 병원에 입원했는데 개인의 얘기도 좀 개인의 얘기도 좀 나오고 있고 그러면서 이제 다시 이게 이제 월남전으로 좀 넘어가죠. 네, 그래서 이제 월남전 때 초반에는 잘 아시다시피 이제 미군은 M14. 네, 여기서는 미군 최대 삽질이라고 나오는 거죠. 왜냐면 M14를 초반에 배치했을 때 그건 진짜 오랜 비용과 돈을 들이고 또 나온 게 M14라 그러면은 정말 이건 쓰레기다. 물론 M14도 나쁜 총은 아니지만 월남전의 정글에서 쓰기에는 적합하지 않았다는 거. 그다음에 사실 그리고 AK-47의 가장 큰 변화는 이건 것 같아요. 빈자들의 무기가 된 거죠. 예를 들어서 월남전의 정글에서 AK-47이 베트남군한테 베트콩한테 없었다면 들고 있었던 거는 SKS가 최신일 거예요. 그렇죠. 그건 아니면 그냥 프랑스군이 있었던 기관 단총이나 아니면은 볼트 액션 소총이나 반자동 소총이겠죠. 잘해봤자. 그러면 M14가 가도 밀리진 않았어요. 그런데 AK-47이 가는 바람에 자동화기만 놓고 보게 되면은 이제 이 책의 저자는 월남전에서는 AK-47의 승리다. 그러니까 심지어 그랬다면서요. M14뿐만 아니라 M16도 노획품으로 가져가질 않았다면서요. 그거는 좀 과장인 것 같아요. 실제로는 베트콩들도 M16도 노획하면은 많이 가져갔어요. 그러니까 근데 그럴 정도로 과장을 섞어가면서 AK-47을 이제 강조한 책인데 그렇죠. 그럴 정도로 하여튼 AK-47이 베트남전에서의 완전한 승리를 거두는 거예요. 거둔다고 이제 책의 저자는 주장을 하고 있는데 이건 당연히 책 제목이 AK-47이니까 사실 돌격소총으로 전쟁을 승리했다 이런 거는 너무 큰 과장이지만 그렇긴 해도 승리에 중요한 역할은 건 맞죠. 그렇죠. 그리고 책에서 AK-47에 대한 얘기를 또 중심으로 다룰 때는 얘기할 법도 한. 그리고 이제 이게 뭐냐면은 사실은 총이 가스피스톤 방식 이런 것도 굉장히 중요한데 이제 AK-47이 역사상 가져온 변화 이런 거에 대해서 굉장히 집중을 많이 해요. 그게 이제 굉장히 궁금하고. 이제 이 다음으로 넘어가는 게 저자가 어떻게 썼나? 아프가니스탄으로 넘어가는데 여기서는 이제 반대가 됐죠. 이제 무자히딘이 처음에 들었던 총은 이제 리엔필드 이런 거가 898, 그리고 이제 장담하지만 리엔필드만 가지고 있었으면 전쟁 못했죠. 못하죠. 네, 그런데 특히 중국제 AK가 이제 쏟아져 들어가면서 게릴라전에서 그러니까 그런 거죠. 구중대라는 영화도 보면 사실 교전하다가 끝판왕은 헬기예요. 그렇죠. 그 얘기는 뒤집어서 얘기하면 헬기가 안 왔다면 거기 있던 구중대는 그냥 다 어차피 살아남은 사람은 거의 없었지만 그런 식으로 국지전에서는 특정한 지점이나 이런 데서는 이제 게릴라 부대, 비정규군 부대도 정규군 부대를 압도할 수 있는 전력을 가질 수 있는데 가장 큰 도움이 됐던 게 AK-47이다라는 거죠. 이게 사실 어떻게 보면 재밌는 게 19세기 말에 식민지 과정에서
그나마 갖고 있던 어떤 현지인들의 우세, 그러니까 쉽게 해서 백인 정복자들에 비해서 숫자가 많다라는 네. 그거를 그 백인들이 기관총을 갖고 오면서 완전히 상쇄해 버렸는데 그거를 상당 부분 만회시켜준 게 어떻게 보면 AK예요. 그게 이제 또 만약에 이게 서방제 소총이었다면 이렇게 퍼질 일이 없었죠. 없죠. 근데, 네, 그런데 우리의 혁명의 아버지인 소련께서 동맹국한테 다 퍼주고, 왜냐하면 이제 설계도 주고 그냥 알아서 생산하라고 한 거 로열티 안 받고. 그렇죠. 네, 그리고 이제 뭐 해서 심지어 아프가니스탄에 무슨 대장간에서도 지금 만들고 있거든요. 아 근데 이게 얘기를 들어보니까 지금 주로 파키스탄 국경지대에서 그 아류가 많이 나오는데 어렵다고 그러더라고요 요즘. 왜냐면은 하도 정품이 많이 들어가서 이런. 솔직히 아무리 짝퉁을 잘 만들어도 정품하고 짝퉁 있으면 정품 사잖아요 사실. 로드 오브 워에서도 이제 이 부분이 굉장히 잘 나오고 그렇죠. 있는. 너무 많이 생산한 것 같아. 너무 많아요. 전 세계 인구로 보면 뭐 몇 명당 한 정꼴이라며. 30명당 한 정꼴이죠. 그러니까 이게 무슨 공식은 지금 1억 정으로 보고 있고요. 지금 얘기했던 대로 이제 면허 생산 안 하고 대장간 2억에서 3억 정도 추정이 되고 있는데 이것도 그 추정치라 더 있을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뭐 지금도 계속 뽑고 있으니까 또. 그래서 뭐 아프리카 같은 데서는 닭 한 마리랑 바꾼다고도 하고. 닭총이네 닭총. 네, 뭐 이런 얘기도. 네, 뭐 심지어 대장간에서도 만들고 그다음에 또 이게 이제 하는 건 물론 M16도 굉장히 좋은 총이긴 한데 AK-47의 최고 장점을 근데 소련군의 특성에 맞춘 거죠. 그러니까 뭐 징집병이니까 글을 모르는 이제 그 시골에 있는 사람을 데려와서 몇 시간 만에 총을 쏘게 만들려면은 사실 AK-47만한 게 없다. 없죠. 그 다음에 총 자체의 특성이 이제 고장이 잘 안 나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실제인지 아닌지 모르겠는데 막 진흙 속에 한 6개월 있던 거를 끄집어내서 진흙 털고 발로 한번 딱 치고. 지난번에 우리가 AK-47 그렇죠. 얘기하면서 그런 쏘면서 많이 했더니 얘기했죠. 발사가 된다. 이 얘기는 결국은 이제 이런 총기류를 제대로 관리하지 못했을 비정규군한테는 최적의 소총이다라는 이제 얘기들. 최근에 이제 뭐 올해가 봉오동 천사님 100주년, 내년이 이제 봉오동 천사님 100주년이라 관련 영화들이 나오기 시작하는데. 봉오동은 올해 나오죠. 틀린 게 하나 있어요. 기관총 안 썼습니다. 네, 그 얘기 하더라고요. 총도 많이 못 쐈어요. 왜냐하면 총기 관리가 제대로 못한 거죠. 네, 이제 그 윤활유라든지 강중류 같은 게 없었기 때문에 상당 부분의 총을 쏘지 못했던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런 상황을 감안했다면 AK-47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기관총도 되고 저격용으로도 쓸 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아이들한테까지 쥐어주면 쏠 수 있는 무기이기 때문에 누군가한테 저항하기 위해서는 이만한 총이 아마 없겠죠. 독립군한테 AK-47이 있었으면 난리 났을 거예요. 아마. 그렇죠. 네. 이런 문제들이고 이런 것들이 이제 세상을 변화시켰다라는 부분들을 좀 집중한 책입니다. 네, 그러니까 뭐. 그러니까 이제 결론적으로 우리 그 AK-47 그러니까 이 책에서 저는 저 끝부분 좀 읽어봤는데 네네. 그 AK-47이 주는 의미, 뭐 이 책에 나와 있는 것도 얘기도 있겠습니다만은 우리 또 의미랄까 아니면 각자가 갖는 그런 어떤 이미지랄까 또 하고 싶은 말씀 뭐 이런 거 좀 한번 또 다뤄보고 싶은데. 네. 정 작가님은 이걸 또 해주셨으니까는 좀 이따 얘기해 주시고, 우리 그 홍 필장님은 AK-47 하면 어떤 느낌이시고, 어떤 또 생각이시고 그러세요? 이 참 뭐랄까, 극한의 총이라는 느낌이에요, 확실히. 정말 쓰는 사람들도 거의 한계까지 몰린 사람이지만, 그런 사람들에게서 사용돼도 문제가 없을 정도로 극한으로 설계된 그런 총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런 또 느낌이시네요. 저는 말 그대로 악만 남은 사람들이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아까 그 표현해 주셨는데 저는 그래서 AK예요 이름이. 한국말로 지은 거예요. 그래서 악 47 그렇게 되네. 맞나? 막 연결하면 그렇게 됩니다. 그렇죠. 애경 백화점에 아무 상관은 없습니다. HK 막 던진다 또 이제. 자, AK-47 저는 이래요. 슬퍼요. 뭐 어떤 것 때문에 그러냐면 워낙 많이 퍼진 총이다 보니까. 아프리카의 그 뭐 저항군이랄지 소년병이랄지 특히 소년병. 그렇죠. 이 AK-47을 들고 콧물을 이렇게 코를 흘리면서 이렇게 하는 유치원 가방 같은 거 메고 있는 친구를 본 적이 있어요. 그런 사진들을 많이 봐왔기 때문에 이 AK-47 하면 느낌이 굉장히 슬퍼요. 저는. 이게 아마 역사상 가장 많은 사람을 죽인 총 중 하나가 아닐까 싶은데. 그렇겠죠. 뭐 디스커버리 채널인가 거기서 가장 위험한 무기 2위에 꼽혔어요. 그렇죠. 2위가 뭔지 아세요? 몰라요. 인간. 뭐 틀린 말은 아니네요. 그래서 약간 말장난하나 이것들이라는 생각을 좀 한 적이 있죠. 그리고 뭐 인간의 그런 걸 강조한 거겠죠. 근데 사실 사람만큼 의도적으로 다른 생물을 많이 죽인 짐승이 없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틀린 얘기는 아니긴 해요. 디스커버리 다운 이제 그렇죠. 답이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 정 작가님은? 네. 저는 여기 이제 표제 아래 보면 매혹적이면서도 가장 잔혹한 도구라는 매혹적이진 않다 아무리 그래도 그건 조금은 아니다 이건. 근데 이게 이제 약간 저는 반어법적인 측면으로 좀 보이는데 사실 우리한테는 별로 좋은 이미지의 총은 아니죠 당연히. 네, 그렇지만 전 세계적으로 보게 되면 이 AK-47을 말씀하신 대로 쥐일 수밖에 없던 사람 그리고 이걸 들고 AK-47보다 수십 배 더 좋은 총을 들고 있는 군대와 싸워야 될 수밖에 없었던 사람들의 이야기가 이 안에 들어있다. 라고 이제 저는 볼 수밖에 없는 그렇죠. 참고로 유명한 IRA 또 로고에 저게 들어가 있고요. 모잠비크 국기에도 이제 AK-47이 이제 들어가 있었고 지금 빠졌죠. 네, 그렇긴 하지만 사실 국기에 총이 들어간 건 전무 허무하죠. AK밖에 없을 거예요 아마. 네. 그런 문제고 심지어 어디에서 엘리시움이었나 그 영화도 보면은 AK-47 나와요. 네, 그러니까 제가 장담하지만. 22세기에도 쓰일 거예요, 이거. 쓰일 거예요, 아마. 어딘가에서 나왔을 거예요. 어딘가에선 쓰일 거예요, 농담이 아니라. 적어도 아프리카에서 쓰일 거예요. 어딘가에선 쓰일 거예요. 네, 그런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좀 봐주셨으면 좋겠고, 전문가가 쓴 책은 아니라 완전 뭐 그런 건 아니지만, 그냥 이제 어느 정도 지식을 이제 익힐 때 좀 도움이 되는 책이고. 참 그 전문가 말씀하셨으니까 큰 오류는 아니지만, 그 몇 가지 오류가 있었는데, 아까 우리 들어가기 전에 이제 저희끼리 얘기한 얘기 좀 해주시죠, 뭐. 이게, AK-47 탄 같은 경우는 사실 7.62mm 곱하기 39. 이게 엄밀하게 따지면 30년대부터 소련도 연구를 했습니다. 그렇죠. 네네. 그게 지금 추정하기로는 그 시대에 사실 나치 독일하고 은근히 교류가 많았잖아요. 그렇죠. 네. 그 과정에서 들어간 게 아니냐. 영향을 받았다. 사실 20년대에는 20년대대로 또 바이마르 공화국 시대에 바이마르 공화국 때 실은 무기 개발을 소련에서 했어요. 그렇죠. 그러면서 또 그때 또 교류가 있던 게 아니냐는 얘기도 있고. 그게 왜 그러냐면은 흔히 지금까지 알려진 대로 42년에 그 MKB-41을 처음 보고 놀라가지고 개발 시작했다. 그러기엔 너무 기간이 짧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이제 좀 단정적으로 얘기했던 부분이 가벼운 오류지 않나 하는 걸 또 이런 문제들이 있고 그다음에 아무래도 이제 전문가가 아니고 그다음에 또 번역자 그러니까 좀 아쉬운 부분이 이 출판사 대표님이 얘기했어요. 한번 감수를 좀 받아보시지. 전문가들 많은데 이제 그 부분이 아니니까 번역이 그걸 감안해도 번역 상태는 나쁘진 않지만 그래도 이제 한번 후편점이나 이제 박 의원님한테 한번 이제 원고 보여주고 감수를 받는 게 어땠을까라는 좀 아쉬움은 있긴 하죠. 네. 근데 저는 저는 이제 다 읽지 못하고 이제 끝 부분을 봤는데 저는 좀 괜찮은 책 같아요. 좋은 책 같고 우리 청취자 여러분께 물론 이제 청취자 여러분들이 읽어서 좋은 책이라서 우리 정 작가님이 들고 오셨겠지만 저도 참 좋은 책이라고 생각해요. 이런 책들이 좀 많이 나와야 결국 이제 우리가 원하는 책이 들어오겠죠. 그리고 가벼운 책, 좀 속속속 머릿속에 좀 들어오고. 최소 가볍지 않습니다. 무게는. AK-47 같죠? 네, 그렇죠. 그렇습니다. 이번 시간 항상 좋은 서적을 군 관련 서적. 밀리 서적들을 소개해 주시는 우리 정 작가님이 소개해 주신 이번 시간은 간단합니다. AK-47 이런 책인데 이건 또 의미가 있는 게 우리 또 청취자분 중에 한 분이 그 요청을 해주셔서 바로 또 응답해 드린 그런 책이기도 한데 응답하라 밀떡입니다. 타이밍이 굉장히 좋았어요. 딱 AK-47 하실 것 같더라고. 그 책 할 것 같더라고. 근데 아무튼 바로 그냥 또 해주셔서 너무 좋았고요. 책 재미있게 보면서 또 거기에 얽힌 AK-47에 대한 얘기 저희 또 방송을 들으셨으니까 방송 듣고서 또 한번 읽어보시면 더 재밌을 것 같아요. 맞습니다. 많은 청취 부탁드리고요. 자, 이번 시간은 요것으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취자 여러분께 경례! 밀떡!